100분 토론 연장 전 TV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 논객 30분이 남아 주셨는데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토론도 아마 열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하신 이야기가 TV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질문하고 싶은 분 손 듣고 들어볼 텐데요. 자신도 소개해 주시고 어떤 분께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는지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주시죠. 앞에 계신 체크무늬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윤덕선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역주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소수정당을 이끌어 오신 저희 심상정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영호남,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나 또 이쪽에 있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대선거구제로 가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요구고,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대선거구제 가지고 영호남에 말하자면 지역 독점이 해소될 수 있느냐. 광주가 8명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3인에서 5인이면 4인, 4인 한다고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제가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강은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4명 다 민주당 또는 친민주당 무소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한 한석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힘, 정의당, 뭐 진보당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남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뭐 60,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40% 정도의 포션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연동형이나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주의도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님들은 아예 뭐 단식 농성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거구제로 하든지 또는 연동형 비례제로 해서 적어도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또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대표성 비례성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해소 정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주의 해소라는 게 뭐 광주의 국민의힘, 대구의 민주당을 살리는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돼서는 안 된다. 지방의 양당제가 아니라 전국의 다당제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원래 다른 두 분께도 이걸 여쭙고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각 분께 이제 지명하는 질문을 먼저 좀 듣고 나머지 토론하면서 세 분의 의견을 좀 결합시켜 가보도록 하죠. 또 다른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학금철 무역협 종사하는 박창원이라고 합니다. 조희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전원위 개최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리수가 있지만 비례대표 정원 확대가 전제가 되고 전체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되는 조건에서 의원 정수 확대로 논의함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역구 줄어드는 것이 지역구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대개 이제 현역 의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현실은 현역 의원보다는 지역구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옵니다. 의원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개 그 선거 때마다 한 절반 정도가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예의할 것 없이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간다 하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또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구 주민들은 주소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계속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가 선거가 없어진다.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어진다. 우리 대표할 의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선거구 획정하면서 어느 지역 선거를 드러낼 때 주민들이 바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정당 앞에서 데모하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 옳은 말씀인데 지역구 선거구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옳은 말씀인데 의원 본인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비례를 그 자체를 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가지고 비례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례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전국구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의원 정수 자체에서 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비례 늘리는 것도 국민 동의 받으려면은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고 그걸 비례 늘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 전체를 300에서 330, 50 이렇게 늘리는 건 또 국민들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국회가 먼저 합의가 돼야 되고 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홍익표 의원께 또 질문해 주실 분. 예, 요 앞에 앉아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수학 강의하고 있는 40대 김성주입니다. 홍익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개편을 주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위성정당을 결국은 만들었는데 이번 개편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거나 비례대표를 100석까지 늘리는 등의 많은 의견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어쩌면 의원님한테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편하는 데 찬성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미 제 기득권을 버리고 어려운 데로 간 사람이라 그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중간에도 굉장히 국민들께 위성정당을 만든 것 자체가 현실론적으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 대단히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정치제도를 희화화시킨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을 합리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텀이 지났고 이 제도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또 여야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거대 2두 개의 거대 정당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진짜 신사협정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은 다른데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서 항의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이 와서 난 이 사람이 꼭 국회의원 돼야 돼. 사실 저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내 지역에 이 사람이 꼭 국회의원 돼야 된다고 목숨 걸고 당사 앞에 와서 항의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만큼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건가.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이 뭔가 많은 의석을 자기의 지지율에 넘쳐서서 가져가지 않게 하는 제도가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20대, 30대가 많이 얘기하는 공정성과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각 세 분께 이제 지명하는 그런 질문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린 질문을 던져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저 뒤에 계신 분,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미생에서 완생이 되고 싶은 청년 김성환입니다. 모든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표방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부터 지켜보며 각 당의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양당이 양극화되어 본선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무당파 중도 유권자에게는 선택이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 회의감이 듭니다. 특히 비윤 비명계 의원들과 같은 비주류 소신파들이 이러한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으로도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원의 목소리를 존중하되 일반 여론을 수렴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제가 안 시켰으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세 분 뭐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혜진 의원님 의견부터 한번 듣고 맨 나중에 심의위원님 의견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질문의 취지에 앉으셔도 됩니다. 질문의 취지에도 있고 또 우리 정당들 의원들이 늘 고민해온 공천의 폐해, 부작용 또 그걸 바꾸는 공천 개혁의 이 화두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 작년에 저희 당의 이제 혁신위원회에서도 당 혁신 방안 가운데 공천제도 개혁을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공천으로 다 수렴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이 공천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 그걸 미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천 심사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상 공천위원회, 당 지도부가 선임한 공천위원회하고 당 지도부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원톱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샷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거를 분산시켜가지고 공천위원회도 있고 공천위원회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윤리 심사를 통해서 걸르는 작업을 1차적으로 거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데서도 일정 부분 또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기구를 최소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공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견제가 되고 크로스 체크가 되게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독점해가지고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나머지 절차는 그냥 그 덜러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쫙 가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구를 나누어가지고 분산시켜야 된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혁신위에서 안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이제 우리 논의 과정에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상 뭐 공천위원회라고 하지만 당의 유력자들이 당대표를 비롯한 공천권을 진 유력자들이 대충 뭐 누구 그다음 번호는 순서는 누구 이렇게 다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1번, 2번, 3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순번을 정하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은 그 명부를 가지고 나중에 투표할 때는 유권자들이 정당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예스 노만이 아니라 번호를 10분 이내 나는 이 사람이 1번으로 가서 가장 당선 1번 당선 1순위로 가야 된다고 봐. 이 인물이 제일 낫다고 봐 하면 그 선택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이제 당권 위주로 갈 거냐, 당원 위주로 갈 거냐, 완전 개방으로 갈 거냐를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예.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과거보다 그 정치권이 후퇴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 또는 그 최고위원 또 특정 그 그룹이나 계파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막 사람 꽂아놓고 또 거기에 좀 눈밖에 나면 그냥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저는 제도적으로 또 정치 문화적으로 진일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자 그 예를 들면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이런 경우에는 당원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 예를 들면 뭐 아까 강성지층에서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양태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현역 국회의원이나 현역 지역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여론조사나 그 해보면요 응답률이 한 저희가 1,000명 미니멈 그 최소한 1,000명 이상은 해야 되는데 1,000명 이상 하려면 5만 명 정도의 전화를 돌려야 안심번호를 돌려야 1,000명 이상이 합니다. 응답률이 한 3%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해주느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진짜
화장실 갈 때도 또 어디 뭐 딴 데 어디 갈 때도 막 전화기 손에 쥐고 내가 전화 오면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지역위원장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유리하고 신인들이나 그 도전자들이 그 벽을 뛰어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 현역들에 대한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기에는 강성 지지층이 뭐 소위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당내 어떤 문제에선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천 과정 지역으로 가버리면 중앙이 아닌 지역으로 가보면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리어 폐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그 개방할 거냐, 좀 더 그 신인들이나 도전자들한테 유리할 거냐.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도전자들 정치 신인한테 가산점도 주고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 추가적인 것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우리가 이런 그 과거 계급 정당 또는 진보 정당하고는 다르게 국민적 정당, 대중 정당이죠. 영어로 하면 캐치얼 파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50%의 일반 여론, 그러니까 약간의 완전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죠. 반 정도는 국민에게 열어서 일반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넓혀갈 거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구를 넓히면 넓힐수록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심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정당이냐 진보정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현대적인 정당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저는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파티잖아요, 파티. 5천만 국민을 나누어서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대변하고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떤 국가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그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도 준비하고 유능한 정치인도 양성하고 그래서 당이 중심이 돼서 공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당이고 그럴 때 이 정당은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비전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결사체가 이제 정당인데 지금 우리 정당은 거의 선거 정당화됐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뜬 분을 말하자면은 저 보쌈해가 좋아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럼 대통령 후보가 당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 지향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당원들이 결속했다기보다는 어떤 팬덤이나 이런 그 인물 중심의 어떤 지지 여부를 가지고 결집돼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당원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당이 당다운 기초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 민주주의를 절대화할 수 있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성 당원제를 채택해서 이제 당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또 저희 당은 이제 당이 작고 국정 운영의 참여도도 굉장히 이제 좁다 보니까 또 그 협소한 공간에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보편적인 어떤 그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런 정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가가 또 숙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정당마다 이제 그 정당다운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그 이른바 팬덤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거 제도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매우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단순한 어떤 그 당내 혁신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이 정치 안에 개입해서 이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국회의 어떤 국회 개혁까지도 이렇게 그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그 논의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다 쥐고 앉아가지고 결자회의지 차원에서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나.
이제 그게 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원래 아까 이제 마무리 발언 하시긴 하셨지만 그냥 끝내면 또 약간 서운하실 것도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 계신 시민들께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마지막까지 보셨던 분들께 정치 개혁을 하는 게 총선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는 게 바로 이 선거제도 개편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한 30초씩의 마지막 호소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부터. 네. 네, 정치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누가 주도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늘 정당은 마지막에 하면 선거의 유불리, 선거의 승리 전략에서 개혁은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국민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이 저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자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월 달에 오늘 6월 달까지 정치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소위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소위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6월 달이 공전될 거고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 개혁은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안보 위기, 기후 환경, 젠더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등등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 국가적 어젠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정치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 의원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20대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위원장을 한 6개월 맡아서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 전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다. 이제 그런 정의당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정의당도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만큼 우리 실력만큼 의석수를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조금 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꼭 정의당의 의석수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청년과 여성들이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면 또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어떤 권리, 기후위기가 더 많이 다뤄질 수 있으면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권리가 더 증진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 꼭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 양당 체제는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양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매우 좁거든요. 사실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격렬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국민들을 지금 우리 국회 안에서 대변하고 있느냐? 또 우리 국민들 뜻대로 지금 각 정당의 의석수가 비례해서 보장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렇게들 보통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 국민 주권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의 등가성이 지금 보장되고 있나? 지역, 계층, 젠더, 세대 이런 골고루 대표되고 있나? 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제도가 꼭 무슨 각 당의 기득권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36년 된 이런 우리 대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또 아주 중대한 민주주의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나의 문제, 주권자인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과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 눈으로 또 압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 의원님 말씀까지 듣죠. 우리나라가 국력으로는 지금 사실 선진국입니다. 웅크타든가 아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선포를 했고
국력으로 보면은 아마 6위나 7위, 8위 이 사이에 이미 이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선진국이 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정치가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다 세계 그냥 탑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정치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바닥에 와 있어 가지고 선진국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를 이제 뒤로 잡아 당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1년, 2년, 3년 안에 해결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 나라 수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나라의 미래, 운명, 우리 모든 삶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은 정치권의만 일도 아니고 여야 정당들만의 일도 아니고 국민들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게 국회 안에서는 여야 정당에서 몇 명 안 되지만은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밖에서도 강성 팬덤들이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 현실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비정상화되어 있어서 중도에 있는 분들 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이쪽 정당 저쪽 정당에 속해 있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강성 그 목소리 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니들 왜 그렇게 말 안 되는 소리 해?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가운데 있으면서 통합을 지향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줘야 그런 목소리들이 적어지고 정치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여야 정당 안에서도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힘을 또 실어주는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특히 선거구제 개혁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장 토론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게리맨덕이라는 정치학 용어가 있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회의원이라는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법 개정만큼은 국민의 뜻이 결정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그 작은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 농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